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안젤로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 출생, 가족, 어린 시절, 그리고 두 예술가의 삶과 예술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핵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과 출생, 가족,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 미술의 간단한 역사인데요. 대개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를 르네상스 미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14세기, 15세기를 르네상스 미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화가로는 조토가 이제 이태리 미술을 시작한 화가로 알려져 있고요. 마사초,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 베로키오, 길란다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고, 길란다요는 미켈안젤로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제 길란다요는 베로키오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르네상스 말기를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를 고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세 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안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이 세 분을 고전주의라고 따로 이제 독립시켜서 구별하기도 하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선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1452년생이고, 그 다음이 미켈안젤로 1475년, 그러니까 23년 후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라파엘로인데, 가장 후배인데, 가장 먼저 돌아갔습니다. 37살에. 그리고 미켈안젤로가 가장 늦게까지 살았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입구에 단테가 있고 출구에 미켈안젤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상적인 동향을 보면 신플라톤주의, 이게 이제 상당히 유행을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결합한 그런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런 주의가 있었고요. 또 이제 르네상스의 개인주의,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자체의 원리를 갖는 자율적 존재를 강조하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 세속주의, 교황의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되고 붕괴되는 봉건적인 사회체제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카톨릭 운동에 대한 운동에 의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는 미켈안젤로가 이제 훨씬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초기에 이제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켈안젤로는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인데, 이건 이제 물질 속에 영혼이 존재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는 미켈안젤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거의 시와 회화, 조각 등 이런 데서. 그 당시에 또 인문학자들이 신플라톤주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를 하면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이 책마다 조금 다른 소리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활동할 때 교황이 이제 그 교황 시대죠. 근데 교황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교황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209대부터 224대까지 쭉 이제 교황이 거쳐갑니다. 상당히 많은 교황들을 거쳐갔죠. 그래서 다빈치를 보면 209대부터 217대 교황까지 거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리스토 3세에서 레오 10세까지고요. 미켈안젤로는 212대부터 224대까지, 식스토 4세부터 비오 4세까지 이렇게 해서
활동하던 시기에 계속 교황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교황하고의 관계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인데 미켈란젤로가 훨씬 긴밀한 관계를 맺었죠. 교황이 계속 이제 일을 줍니다. 자기의 묘를 만들어라 그러기도 하고 율리우스 2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레오 10세, 클레멘스 10세 이런 사람들이 교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활동을 했고요. 다빈치는 별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교황청에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작품 의뢰를 하고 이럴 때 다빈치는 빼고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고 나중에 그 메디치 가중에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교황 레오 10세의 동생인데 동생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그 왕실 일원으로 로마에 체류한 적이 있었지만 별로 관계를 깊게 맺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메디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처음 이제 야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금융업, 모직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 집안에서 교황도 몇 사람 배출이 됩니다. 레오 10세, 클레멘스 1세, 레오 11세 그래서 배출이 되고 또 피렌체를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죠. 그리고 위대한 로렌초라고 그 예술가로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르네상스의 탄생과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집안이었죠, 메디치가. 근데 이제 메디치하고의 관계도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가에서 많이 작품을 해도 하고 또 인문학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각각 지내질 못했어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줄리아노 데 메디치하고 친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빈치가 남긴 글을 보면 메디치가는 나를 유명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망치기도 했다. 이런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고 실제로 도움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생과 이제 어린 시절 가족 관계를 보면은 다빈치의 경우는 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피렌체에서 한 32km 좀 떨어져 있는 데인데요. 근데 이제 다빈치는 출생이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휴가를 갔다가 거기에 있는 농부의 딸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다빈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죠, 그죠? 근데 그 생모가 아마 근처에 좀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는 키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모는 다빈치를 낳고 난 그 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마 이 생모를 다빈치 그 가족들이 결혼을 시켜준 것 같아요. 아이를 하나 낳고 뭐 이런 상태가 돼서 좀 안 됐기도 하고 이래서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따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1452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부인이 계속 죽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11자녀를 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랐고요. 둘 다 살아있을 때 신적인 인간이라는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신인가 인간인가. 그래서 젠슨과 바살인데요. 젠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 바살이라는 사람이 그 예술가에 대한 평전을 책을 쓰면서 다빈치에 대해서 신적인 인간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살아있을 때 그 예술 활동에 있어서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신적인 경지에 도달했다는 이런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다빈치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입니다. 생가는 확실하지가 않죠, 그죠? 나가지고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자라던 집이고 빈치라는 마을은 여기에서 그림에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피렌체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빈치의 레오나르도죠. 다빈치 할 때 꼭 떼서 써야 됩니다. 다빈치. 붙여서 쓰면 안 돼요. 빈치의 레오나르도입니다. 여기 그 근처에 이제 유명한 인문학자들, 예술가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다빈치, 단테,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미켈란젤로, 라팔로. 그 지역에서 아주 굉장한 그런 영적인 기가 있었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리고 다 이제 르네상스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죠. 빈치 마을의 전경인데 어렸을 때 다빈치가 그림 공부를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치를 보면서 그림을 좀 혼자서 그리고 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카프레스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생가입니다. 카프레스라는 데서 아버지가 이제 행정가, 지금으로 보면 아마 시장되는 이런 지위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다시 피렌체로 가고 미켈란젤로는 이 근처에서 자랐던 생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전경이고 미켈란젤로의 고향의 그 경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조상 및 가족을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죠. 조상들 가운데는 예술가가 전혀 없습니다. 다빈치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그래서 표현이 즉흥적으로 마치 검은 원시 생물에서 기적적으로 솟아난 한 줄기 불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상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술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두 신적인 예술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미켈란젤로는 정상적인 결혼해서 출생을 했죠. 어머니가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또 그 26세 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미켈란젤로가 어렸어 6살 경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출산 후 아마 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어머니가 얻게 되는데 계모인 행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사생아로 태어나고 미켈란젤로는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나긴 했지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또 어려서 생모가 키우질 않고 또 세티나뇨의 그 석공의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인 거는 모성이 결핍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란 이런 그 발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중에 예술 작품에 그대로 좀 표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5형제의 둘째였습니다. 다빈치는 어머니가 다른 데서 난 11형제 이런 게 있었지만 거의 형제들 간에 관계는 없었던 것 같고요. 미켈란젤로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아주 무능해가지고 다 경제적으로 다 미켈란젤로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상인 수도사로 있었고 형이 셋째 수도사, 셋째도 그다음에 뭐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다 그냥 뭐 민병대원 이렇게 하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거고 미켈란젤로가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 사생아로 태어나고 모성 결핍, 다빈치는 거죠. 1년 반 동안 했지만 따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 관계는 이렇게 되고 미켈란젤로는 정상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역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유모하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성 결핍이 된 이런 히스토리는 있는 것 같고요. 6세 때 어머니가 사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다빈치는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5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스승들을 보면은 다빈치는 이제 피렌체 시기죠. 어렸을 때 그 빈치에서는 교육 과정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피렌체로 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7세가 돼서 처음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피렌체에서 공증인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전의 과정, 읽기나 쓰기, 문법, 셈본 이런 건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건 이제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아마 동네 성당의 그 신부가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철자법, 읽기 이런 것도 좀 서툴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독서를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이제 라틴어로 읽는 이런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정상적인 교육이 좀 어려웠고 그 당시에 사생아에 대한 뭐 차별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좀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할 때도 어렸을 때는 뭐 혼자 성당이나 병원 건물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그리고 혼자 이제 보고 공부를 한 거죠. 특히 마사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되어 있고요. 조각도 기베르티, 도나텔로 이런 조각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혼자 이제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17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나서죠, 그죠? 베로키오의 문화상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첫 6년, 다음 6년 뭐 아주 기본부터 좀 배우면서 벽에 그리는 거,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키오 그 공방의 문화생들이 보티첼리, 길란다의 아주 유명한 이런 화가들이었죠. 예술가들이었죠. 이러고 개척자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걸 추구를 하고 물감도 프레스코 이거보다는 또 유화 물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성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교육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예술관의 기초를 습득할 수가 있었고 정확한 묘사, 기하학적인 거, 원근법, 회복학의 기초가 강조가 된 그런 교육이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다빈치는 비로소 그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 때 이제 화가 동업조합에 등록이 되고 그 도제 생활이 마친 후에도 베르키오 그 선생의 조수로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술과 인문학을 연결시키는 이런 시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시보다는 회화가 더 우선하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피렌체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에로 폴라이롤로, 뭐 우첼로 몇 사람이 있었는데 각 공방도 다 다니면서 그 공방의 특성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모시던 베르키오 공방에서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공방에도 가서 그 특징들을 받아들이면서 전체를 좀 통합하는 이런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 때 처음 이제 풍경 소묘를 그리는데 산타 마리아 델레 네베의 날 이때 아마 8월 5일이면은 눈이 오지 않은 시기인데 그때 눈이 막 내린 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고 그때 이제 최초의 풍경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동굴의 성모 이런 그 그림은 모나리자 이런 배경에 영향을 미친 그림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다빈치가 그린 최초의 그림입니다. 아르노 강가 언덕에 있는 풍경, 최초의 풍경하고 위가 이제 앞면이고 뒷면 같은 그 그림의 뒷면에 이제 저런 그림이나 그려져 있습니다. 수태고지라는 그림을 요 시기에 그립니다. 이건 이제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선생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수태고지 요 시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요건 이제 스승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스승이 자기가 의뢰받은 그림을 그리다가 다빈치에게 같이 그리자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우측 요한과 그리스도는 선생이 그리고 좌측에 그 천사 꼬마가 둘이 있는데 우측은 선생이 그렸고 좌측은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의 그림과 다빈치의 그림이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저 그림의 비교가 굉장히 다빈치 그 묘사가 뛰어났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딱 비교가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그 베르키오가 이걸 그리고 나서 기가 죽어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그건 꼭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조각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세 때는 그 동성애 이제 그런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같은 공방에 있는 17세 도제 누구하고 이제 같이 됐습니다. 근데 저 상대방이 아마 메디치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디치가에서 힘을 써가지고 결국 이제 무혐의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동성애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면 거의 사형감이었죠.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던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사실은 동성애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카발리에리라는 아주 젊은 예술가였는데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랬는데 어쨌든 둘 다 동성애에 대한 게 확인은 되질 않았지만 둘 다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이게 이제 광야에서 기도하는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걸 그렸는데 이것도 역시 미완성이었습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히에로니무스를 그렸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81년도에 교황이 그 메디치아가 로렌츠 메디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스테나 예배당을 예배할 예술가들을 의뢰를 해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다빈치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죠. 그래서 다른 화가들은 다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더 이상 이제 피렌체에서 일하기는 곤란하겠다 그래가지고 피렌체를 뜰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그 성당에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요걸 그리는데 이 역시 미완성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운데 마리아가 있고 어린 아기 예수가 있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근처에는 가지 못하고 좀 떨어진 데서 경배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 역시 이제 완성을 다 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근데 다빈치에 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죠. 우르비노 시도 가르치고 고대 그리스 문화에도 이제 박시간 그런 스승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물론 어렸을 때는 성당 다빈치하고 마찬가지로 성당 다니면서 조토, 마사초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는 이런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방에 들어가게 되죠. 기를란다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삼촌하고 같이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절대로 못하게 했죠. 오히려 이제 법대나 이런 걸 시키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공방에 기를란다요. 공방에 저기 계약을 합니다. 3년 동안 수업 계약을 해가지고 체결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림 파는 일 이런 걸 하고 마귀에 둘러싸인 성 안토니우 상이라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그 공방에서 미켈란젤로에게 모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워낙 완벽하게 모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방에서 자기들 그림이다. 원래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뺏어가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때부터 아마 자질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디치가에서 이제 이렇게 뛰어난 그런 그 예술가들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키우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롤라모 베니비엔이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아 있었는데 기를란다의 화실에서 미켈란젤로를 보게 됩니다. 관찰하게 되고 능력이 아주 뛰어나니까 픽업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원래 3년 계약이었는데 1년 만에 발탁이 돼가지고 메디치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렌츠 데 메디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대해주라. 그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메디치가에서는 뭐 굉장한 인문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입양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저런 인문학자들 안젤로 폴리치아노, 피코델라 메로디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인문학자들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인문학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림도 그리고 교육을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인문주의자들하고 해서 의견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 인문주의자들이 미켈란젤로에게 과제도 줍니다. 데이아데이라 유괴와 켄타로스의 싸움을 소재로 해서 한번 그려보라. 이래가지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걸 이제 그 주제를 받아가지고 작품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다빈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